김여정 부부장이 미사일 도발을 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남한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비난의 초점을 미국에 맞췄습니다. 한미일 외교수장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도발로 얻는 건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발생 12일 8시간 만에 생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 현장에 직접 다녀온 취재진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명의로 대포 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 대포 통장으로 거래된 돈은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조짐입니다. 주세가 지난해보다 더 올랐고 원재료와 물류비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식당에서는 소주 6,000원 시대도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이라며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이번 도발이 한미훈련에 반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남한을 상대할 의향이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첫 소식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미사일 총국 부대 마크를 단 북한 장병들이 계기판을 보며 지휘소에서 환호합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화성 15형의 재원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5형은 이미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와 고도를 늘렸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북한은 또 이번 발사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번 도발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화성 17 개발이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성 15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고는 굳이 15를 다시 발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열병식 당시 행사장의 구석에 작게 포착돼 위상 변화가 거론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은 여전히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무시하면서도 한미훈련과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적대 행위에는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대체의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빌미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통령실도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도착해 기습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전문가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즉각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 개발에만 매달린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실제 한미 공군은 기습 연합훈련을 가동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한국의 F-35A와 F-15K, 미국 F-16이 호위했고 총 10여 대가 참여해 서해에서 동해로 연합 편대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확장 억제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압도적인 연합 방위 능력 태세를 보여줬다며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핵 자산의 운영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이 핵 자산 운영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한 B-1B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이자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도착할 미군 전략 자산입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 발사했던 화성 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거죠. 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네, 사거리가 13,000km입니다.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날 이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화성 15형 밀사 발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한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신통미 복남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지금 추억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도발 경쟁을 통해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 평양의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향한 단기적인 도발보다는 워싱턴을 향한 도발이 훨씬 더 미국과 협상 구도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예. 표현을 그런 말도 썼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지난해 11월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천치 바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오늘 다시 이렇게 폄하하는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북한의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거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여야 되고 미국을 움직이면 서울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담화를 한 거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다시 또 살아났죠. 네, 일단 건군절 열병식 행사에서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김주의 띄우기로 일관함으로써 여동생이 결국은 딸한테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아마 악역과 또 우리가 국합, 배드캅이라는 표현을 쓰죠. 좋은 역할은 김주혜가 하고 악역은 김여정이 하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오늘 악역을 맡아서 남한에 대해서 거친 담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 김주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사실 북한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에요, 김주혜가.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김주혜 띄우기를 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4대 세습을 공고히 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이 미래에도 존속한다라는 일종의 비핵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극장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일종의 도발을 하지만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계속 돌아봐 주기를 원하거든요. 일종의 심파 드라마를 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11살짜리 어린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끼우고 이를 통해서 도발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극장 정치, 신물망초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과의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안 계속 되는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22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대응 일종의 훈련 기획 연습이 있고요. 예. 3월에는 대규모 기동 연습이 있습니다. 병력을 실제로 동원해서 동해안 쪽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ICBM 발사의 도발의 명분이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사사건건 자기들이 체크해서 앞으로 남북 대결에 나오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금년 봄 상당히 한반도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성욱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도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체성이 불투명하다, 혈통 감별사냐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후보들의 움직임을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지진센터를 방문한 김기현 후보는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내세우며 준비된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를 겨냥해선 보수 정체성이 불투명한 후보, 민주당 DNA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요 말고 시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도. 안 후보는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인수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느냐며 김 후보에게 혈통 감별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동산 의혹도 또 제기했습니다.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두 후보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권역을 나눠 맞춤 선대위원장을 두겠다고 했고, 수도권 같은데 또 경쟁이 있는 분을 또 별도로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비수도권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안 후보는 책임당원이 비례대표를 뽑는 공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비례대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공천, 정실 공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식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고, 천하람 후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 이틀 내내 TK 지역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체포 특권은 이럴 때 쓰라는 권리라면서 포기하지 않을 뜻을 드러냈고,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의석수를 회수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무기한 철야 농성을 오늘로 19일째 이어갔습니다.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는 여당의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올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포갑 통치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의원들 내부 단속과 더불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장외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리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밝혀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당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대로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으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모른 척하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증언과 정황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소환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3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평소 김 전 회장과 호용호재를 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에서 회장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800만 달러 송금도 몰랐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왜 모른 척하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도 김 전 회장 송환 당시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 중입니다.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검찰은 3년 전 통화라 통신 내역 확보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쌍방울 박모 부회장과 대북단체 아태엽 대표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 통화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이 전 부지사를 다시 불러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2주째입니다. 기적의 구조 소식은 오늘도 전해졌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습니다. 구조는 됐지만 끝내 숨지거나 생이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현장은 생존자 구조를 사실상 종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복구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잔해 더미 아래에서 간절하게 손을 흔듭니다. 구조대를 발견하자 아내와 자녀 3명도 함께 갇혀 있다고 외칩니다. 지진 발생 296시간, 12일하고도 8시간 만입니다. 아카루와 아내는 구조됐지만 자녀 3명은 긴 매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돌덩이에 짓눌린 채 작별 영상을 남겼던 17살 소년 타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는 됐는데 치료를 받느라 생이별했던 부녀가 상봉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던 아빠를 울지 말라고 격려하던 4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benim kızım zaten benim küçük hero. 아직 매몰된 실종자가 많지만 내일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생존자 수색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재건과 복구를 시작한다는 뜻인데 튀르키예에서만 무너진 건물이 34만여 채에 달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강진 발생 후 저희는 취재기자를 급파했고 튀르키예 현장에서 소식을 보도해 왔는데요. 직접 보면서 전달해온 김창섭 기자에게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급하게 튀르키예에 갔죠. 도착하자마자 김 기자 눈에 들어온 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제가 튀르키예에 도착한 건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하고 겨우 이틀 뒤였습니다. 예. 공항에 내리면서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된 건 공항에서 울고 있는 이재민들의 모습, 현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재난의 현장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울고 있었던 분들은 그 피해 지역에 뭐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겠죠. 네, 곳곳에서 가족 걱정에 지진 현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 비행기가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다 보니 비행기도 연착됐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이스탄불 공항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진 피해 지역의 한 도시인 아다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 공항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는 하타이주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진 피해를 실감했습니다. 예. 하타이주의 이스켄데룬이라는 도시에 초입에 들어서니 옆으로 쓰러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김 기자도 이제 피해 현장에 직접 가기 전에 화면으로 그 현장의 모습을 좀 봤었잖아요. 화면만으로도 분명히 처참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직접 보니까 또 어땠습니까? 네, 이스탄불 공항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저에게 몇 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큰 건물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안타키아에 도착했을 때 대략 건물의 70% 정도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진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괴로웠지만 사실 가족의 구조를 기다리는 이재민들 그리고 생존자의 이 사연을 듣는 게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습니까? 네, 안타키아에서 무너진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무너진 건물 아래에 자신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고. 구조팀이 오지 않는다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며 눈물을 머금고 무너진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현지인들도 많았습니다. 튀르키예 인구가 약 8,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인구가 튀르키예에서만 4만 명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몇 번 건너면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사망한 겁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는 도시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은 10곳 이상의 도시를 직접 돌아다니며 취재했습니다. 가본 곳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은 아마 진앙지와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타이주의 안타키아 상황이 제일 심각했는데요. 예. 하타이주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리아 난민도 많이 살고 또 튀르키예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진앙 바로 근처의 대도시인 가지안테프나 카라만마라슈 같은 지역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예. 게다가 불법 건축물도 많았는데요. 불법 건축물을 꼼꼼하게 단속했던 같은 하타이주의 에르진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대략 열흘 정도 튀르키예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 그리고 감정이 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이렇게 큰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까였습니다. 튀르키예는 1999년 규모 7.6의 지진으로 17,000명이 넘게 사망한 나라입니다. 이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예. 이미 만든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네.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재난 현장에서 고생 많았고 또 발빠르게 소식 전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는 23일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벌어지는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올려야겠지만 경기 침체 그늘이 너무 짙어진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시장에선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한국은행.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급한 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된 것은 아직도 물가가 1, 2월에는 5% 수준을 가지고 있고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7회 연속으로 이어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거란 전망에 힘이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각종 경기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대출금리 완화 등 서민 부담 경감에 나선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출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이슈보다는 경제를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반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연준에서 금리를 두어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추가 인상을 점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0.5%포인트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 금통위원들이 동결과 추가 인상을 놓고 3대3으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이대로라면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제는 퇴근 뒤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주류 가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올해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한 병에 보통 5,000원이던 소주값이 6,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이 소주를 서민의 술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맥주를 고르는 손길이 신중합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와서 와이프랑 맥주 한 잔씩 먹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지난해 주류 가격은 원가와 물류비 부담 등으로 5.7%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시절인 1998년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편의점과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 맥주 4캔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해에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부터는 4캔에 12,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도 1리터당 30.5원 인상돼 술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매년 그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주세가 변동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반영하는 게 맞고. 소주가 서민의 술이란 얘기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병 제조업체가 최근 녹색병 공급가를 20% 넘게 인상하면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6,000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둑이 무너지듯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 소비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생필품 같은 경우도 막 싼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장을 보는 거나 먹는 거에 있어서는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이딴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켰던 식품업계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식품업체 4곳은 매출 3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최대 실적에도 수익성은 떨어져 올해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장혁수 기자가 쉴 새 없이 오르는 식품 물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라면 1위 업체인 농심이 추석 이후에 신라면과 새우깡 등 가격을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케찹, 믹스커피 같은 밥에 곁들이는 품목들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물가 인상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던 지난해. 가게 사정상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건을 뺄 때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옛날 1,000원짜리 쓰듯 해야 돼요. 1,000원짜리는 그냥 거슬림 돈으로나 쓰지 아무 쓸데가 없어. 장바구니 물가에 씨름한 소비자와 달리 식품업계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농심과 롯데제과, SPC 삼립, 오뚜기는 연간 매출 3조 원을 새롭게 돌파하면서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 4곳이던 식품업계 회원이 1년 새 2배가 된 겁니다. 인건비와 원자재비 등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실적 개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 미치면서 올해도 가격 인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롯데제과와 SPC, 빙그레 등은 일부 품목 가격을 올렸고 인상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만 쉽게 전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유통구조 간소화도 있고 효율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엔겔 지수도 주요국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원자재값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쉴 새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해온 식품업계. 짧게 자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양적 성장을 꾀하기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닐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튼다는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국에 부슬비가 내려 봄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들어 날씨가 개면서 야외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식물원 온실안. 부모님 손을 잡고 꽃 구경을 온 어린아이부터 연인들까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어가지고 애기들이랑 산책할 겸 가까운 식물원이 있어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절기상 얼음이 녹고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우수인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개고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야외 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꽃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도 패딩 대신 가벼운 외투 같은 거 입고 나오는 것 같아서. 다만 바람이 많이 불면서 두터운 외투를 꽁꽁 싸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나왔어요. 사실은 햇빛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왔는데 추워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정선에서는 케이블카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9도 등 아침 최저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고 모레는 더 추워져서 서울 영하 6도 등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내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해야겠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에게 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 통장이 1000여 개가 되고 거래된 불법 자금만 13조 원에 달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작은 원룸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 안에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명의를 빌려주고 숙식과 용돈을 제공받은 노숙인입니다.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 일당은 2019년부터 유령업체 500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유통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매달 170만 원씩을 받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겁니다. 법인 대표론 노숙인이나 돈이 필요한 20, 30대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혔고 노숙인 3명에겐 원룸에서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찾지 못하면 통장을 범죄에 계속 쓸 수 있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 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받아 챙긴 돈만 200억 원대, 대포 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들의 합격증을 포기한 학생이 올해 10명 가운데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컴퓨터 학과를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동시에 합격한 의대를 선택했다는 분석인데 의사는 분명 의미 있고 좋은 직업이지만 이런 쏠림 현상은 미래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의대는 입시의 정점이라며 일반 학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의사는 신이라며 공감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한 정시 합격자 중 29%, 1,343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난해보다 5.9%포인트, 0.7%포인트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부분은 스카이 대신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학계열밖에 점수 라인업 자체가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등록 포기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의대 합격자 중 등록 포기 학생은 지난해보다 33% 줄었는데 서울대 의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오늘 광주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는 큰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특전사 동지회가 5.18 묘지를 찾은 건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사과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구자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특전사 퇴역 군인들이 5.18 추모탑을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위하여 경례. 특전사 동지회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 43년 만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그리고 특전사회는 당초 낮 2시쯤 합동참배를 계획했지만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오전 9시 50분으로 참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특전사회 측은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함께 참배했던 5월 단체 측에서는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도 피해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엄군들은 상명하복에 따른 강경 진압의 트라우마의 또 다른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전사회의 참배를 반대해온 5.18 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행사장 밖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 없이 용서와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을 모독하고 망가뜨리는 음모다. 그들과 야합하는 용서와 화해는 사기극이다. 특전사회가 해마다 서울현충원과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하겠다고 밝혔지만 5.18 단체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화합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플랜 B는 석방 방탄입니다. 27일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는 날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말고 또 다른 방탄 특권이 있습니까? 네,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저희가 알고 있던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된 국회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네, 헌법 제44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조항 중에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2004년 초였는데요. 당시 서청원 전 의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 의원은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됐는데요. 당시 야당이자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구속 1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이 대표와 서 전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69석의 민주당의 의석을 또 생각해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의 혐의가 더 남아있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배임 4,895억 원 혐의와 성남FC 수원금 의혹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이게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사례를 점검하면서 석방 결의안 부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탄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플랜 B는 석방 방탄의 느낌표는 따라하기 아닌 반면교사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서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에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구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당시 수사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 전 의원을 재수감했습니다. 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서청원 석방 결의안, 그리고 재수감을 시작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까지 불면서 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는데요. 민주당이 서 전 의원 사례 검토를 했다면 이건 따라하기가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기현, 안철수 서로 아니면 말고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연일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 울산 땅에 도로가 새로 생겨서 시세 차익이 1,800배에 달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걸 해명하려고 한 건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연관시키면서 자격 시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죠. 근데 안 후보의 주장처럼 김 후보가 투기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네, 일단 보통 투기라고 한다면은 이 개발 호재를 먼저 알고 샀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도로 계획을 실제로 변경시켰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김 후보의 입장 이렇습니다. 일단 이 해당 땅을 산 시기는 김 후보의 정계 입문 전인 1998년이고 인근에 도로 계획이 나온 게 2006년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산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안 후보가 주장하는 1,800배 시세 차익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 의원의 울산 땅의 공시지가는요. 매입 당시에는 이 제곱미터당 2,300원대, 그리고 25년이 지난 현재는 1,000원에서 2,200원대라고 합니다. 특히 김 후보 땅 밑으로 터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을 거란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 1,800배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양이원 의원에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이 그렇다면 90% 할인해 드릴게. 10%만 내고 가져가시오.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민주당 DNA니 또 탄핵의 강이니 이런 논란들도 이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 합당으로 한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면서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기현, 안철수 서로 아니면 말고의 느낌표는 축제는 안 돼도 멱살잡이는 말아야로 하겠습니다. 예. 흔히 전당대회를 당의 최대 축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후보의 격한 신경전에 여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당원들 마음속에 남을 앙금과 후유증도 생각해야 될 듯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다행히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깨끗해졌습니다만 먼지가 바람에 밀려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직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먼지가 흩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오전에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으로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요.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앞을 가로막아선 전경들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신념과 진심, 그리고 시대의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이 정치인도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군부 개혁을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업적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하는 말인데 그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